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제가 딸아이와 영어 단어 시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단어 공부를 하게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100단어 시험을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용돈을 주고 그런 내용을 소개했는데 어떠셨어요? 뭐 자녀를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쉽지는 않았죠. 오늘은 나중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공부만 하면, 공부 시작만 하면 딸은 수학을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도 그러겠지만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우선하고 오래 하죠. 그래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딸아이가 고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이제 5학년을 준비하는 그때였는데요. 제가 하와이 대학의 겨울방학 때 하와이 대학 영어과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4주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고3만 담임하다가 이제 그 학교를 같은 사내에서 옮겨가지고 1학년을 이제 지도하던 그때였습니다. 고3만 지도하다 보면 이제 입시 대비를 학생들에게 이제 해줘야 되니까 뭐 문제 풀고 또 강의하고 문제 풀고 강의하고 이런 식이어서 영어 교사인 제 입장에서는 어떤 연차나 기회가 이제 없었죠.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또 캐나다 대학교 캐나다에 가서 테스를 또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그 첫 번째 그 전에는 교육청 그 프로그램에 제가 참가했었죠. 교육청에서 무조건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토익 시험을 봐가지고 그 일정 점수에 해당이 되면 거기서 선발을 한대요. 그 당시 토익이 그렇게 일반화된 건 아니었는데 교사 입장에서 일반 영어하고 토익 영어는 좀 다르기 때문에 토익을 시험 보기 위해서는 또 대비를 해야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염려가 됐던 것이 토익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를 학교에다가 제출하고 또 교육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점수가 낮아가지고 그게 떨어진다면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열정이 많았었습니다. 비록 뭐 선발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공부한 것은 남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으로 도전을 했었죠. 그런데 하여튼 토익 시험을 보고 이제 그 합격이 돼서 20명의 선생님들과 같이 겨울방학 때 하와이 대학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한국에 없었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돌아와 보니까 거실에 수학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한테 물어봤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가 없을 때 아빠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 나랑 수학 공부를 하자 해서 시내에 가가지고 모든 종류의 수학책을 다 사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장에 보니까 무슨 뭐 해법 수학, 왕수학, 뭐 학력고사 수학, 재능 수학, 뭐 센 수학, 뭐 디딤돌 출판사에서 나온 책 이름 좀 가물가물한데요.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책. 아무튼 11두 종류의 수학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권 풀고 두 권 풀고 이렇게 계속 수학책을 그 참고서 겸 문제집이죠. 이걸 이제 풀었다는 겁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한 권 풀고 두 권 풀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이 이제 교육부에서 주는 단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 풀고 두 권 풀 때 그 문제 패턴을 본인이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면 된다. 이걸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캐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디었지만 이제 여러 권의 문제집을 풀면서 문제를 딱 보면 아 이거는 식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이러이러하게 계산하면은 답이 나와. 그걸 본인이 이제 깨우친 거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뭐 다른 과목 물론 대학 입시를 생각하면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중요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는 수학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이게 참 수학이 재밌다. 음, 어떻게 보면 로드맵을 본인이 이제 안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수학만 먼저 하는 거고 또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중학교에 가서도 수학을 계속 열심히 했고 또 고등학교 가서도 그러니까 경시대에 나가면은 여학생이 수학에서 경시대 1등 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시대에 나가서 이제 뭐 수상도 하고 결국 이제 수능에서 이제 100점을 맞게 됐죠. 저는 아이가 대학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수학과 또는 수학교육과를 가라. 그러면 뭐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튼 수학을 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런 얘기 했는데 본인은 지금도 그 말이 생생한데요. 자기는 수학은 좋아하고 잘하는데 수학으로 밥 벌어 먹고 싶진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뭘 전공할 거냐 했더니 약대가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약대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약사가 이제 되었죠. 뭐 딸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려면 정말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그 진짜 기억나는 게 음, 이제 매일 저녁에 딸을 데리러 갔거든요. 왜냐면 집이 이제 좀 멀어서. 근데 보통 저녁에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을 하면 10시에 끝나죠. 10시에 끝나는데 시내 많은 학교들이 기숙사가 있는데 남자 학교들은 기숙사가 있는데 그 당시 여자 학교들은 기숙사가 없었기 때문에 10시에 끝나고 더 오랫동안 12시까지 11시 50분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매일 이제 저녁에 차로 이제 아이를 이제 태우러 이제 갔죠. 근데 어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에 모임이 있으면 저녁 식사도 하고 또 뭐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 또 맥주도 한잔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임 중에 제가 그냥 11시나 되면은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어디 가냐 그러면 이래 이래 저녁에 아이를 데려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도 그래요. 아니 나도 딸 있는데 너 모임 중에 먼저 가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좀 핀잔을 주기도 했죠. 저는 이제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일단 음주를 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을 불러가지고 대리기사님하고 같이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11시 50분에 끝나면 이제 11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했다. 그럴 때 한 2, 30분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기사님하고 같이 학교 앞에서 이제 있다가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되죠.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뭐 아무튼 에피소드는 많습니다. 아들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제 아이는 제가 영어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으니까요. 그 당시 커리큘럼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그 다음에 영어 1학년 과정을 반년 과정을 선행학습을 하고 또 1학년 여름방학 때는 1학년 2학기 반년 과정에 선행학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를 지도했죠. 뭐 내가 다른 과목을 지도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영어만 그렇게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이하고의 큰 추억의 범위를 넘어서서 좀 큰일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와 수업을 하는 게 수업 그 자체도 자체지만 그 수업을 통해서 얻은 어떤 부자 간의 교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정말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가 끝나면 이제 또 몰래 또 용돈도 뭐 제 기억으로는 뭐 5천 원 줄 때도 있었고 뭐 만 원 줄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용돈을 주는데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아이하고 약속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도 아이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의 어떤 정이라고 할까요? 뭐 부자 유친이 있잖아요. 삼강오륜 중에. 그러니까 아들하고는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행학습으로 이제 영어를 지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험 본 날.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학교 시험도 있고 모의고사도 이제 있죠.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을 보면 이제 제가 다른 과목은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도 시험지를 내놓고 그거를 몇 점 맞았는데 이래이래해서 뭐 몇 개 틀렸다. 그러면 틀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랑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아이에게 왜 틀렸나 그런 추궁하는 거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시험지에 대한 얘기를 할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부족한 어떤 교감이 형성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아이가 시험 본 날에 뜬금없이 시험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오면 다 얘기해요. 전 과목에 대해서. 뭐 국어는 이래서 몇 개 틀렸으면은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든지 알았는데 어떤 생각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뭐 답안지 마킹을 잘못했다든지 등등 이제 이유가 있죠. 각 공업별로 그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큰 거죠. 물론 교과 공부는 학교에서 하지만 아이가 생각할 때 아빠하고 그 시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으면 아이가 부모로부터 또는 집으로부터 그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탈출하거나 그럴 생각을 감히 못하죠. 물론 요즘에 무슨 뭐 헬리콥터 맘이라든지 그러니까 헬리콥터 같이 헬리콥터를 타고 아이의 생활을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교감이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시험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을까요? 지금도 그거는 기억을 합니다. 국어 시험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고 선지가 1, 2, 3, 4, 5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시간 내에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중 뭐 옳은 것은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스피디하게 이제 풀죠. 그럼 1번이 틀렸으면 1번 아니다. 또 2번도 아닌 것 같다. 3번도 아닌 것 같다. 근데 4번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예요. 1, 2, 3번은 이제 틀렸기 때문에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1, 2, 3이 아니니까 4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4를 본인이 이제 이렇게 마킹을 한 거죠. 근데 실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지를 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이 문제를 틀렸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는 1, 2, 3을 보니까 1, 2, 3이 답이 아니었다. 근데 4를 보니까 이게 진짜 정말 답같이 보인 거죠. 1, 2, 3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번까지 다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시험지에 보면 그런 그렇게 설문을 하죠. 가장 틀린 거 이렇게. 그러면 4번하고 5번이 나름 틀리다 하더라도 5번이 가장 틀리다 그러면 5번이 답이죠. 근데 1, 2, 3번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는 그냥 4번을 답으로 했던 거죠. 이제 그걸 이제 틀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런저런 과정들을 이제 아이하고 얘기를 하죠. 이제 국어에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그 다음 모의고사를 볼 때 그거를 이제 환기시키죠. 너 이업 전에 시험 볼 때 그 문제 있잖아. 응? 너가 정답은 5번인데 4번 한 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는 뭐 오늘 또 시험 보는데 시간이 없더라도 5번까지 다 보고 5개 중에서 가장 맞는 거 또는 뭐 가장 틀린 거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업 전에 틀렸으니까 이제 뭐 교훈 삼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리고 시험 본 날은 물론 이제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출근하면서 그 근처이니까 태워다 이제 주고 그랬는데요. 시험 본 날은 악수를 했었습니다. 아들은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크게 지금도 여운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본 날, 뭐, 잘 봐, 이제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악수하죠. 그러니까 부자간에 그 악수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집은 시험을 잘 봤을 때 뭘 사준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무슨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뭘 사주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대신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시험 그 차 안에서 이제 악수하고 또 결과 성적표가 나왔을 때 어이구 잘했네 이렇게 이제 뭐 포옹을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있었는데 그 대가로 뭘 사준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의 기억 중에 하나 남은 게 목표에 대한 얘기를 그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큰 비포 종이에다가 출력을 해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로 기억되네요.
2학년 때 출력을 해가지고 준 종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기 그 책상 옆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중2 때 그 비포에다가 출력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막연한 목표는 막연한 결과가 아니라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비포로 출력을 해가지고 줬는데 이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책상에 붙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생각은 이 메시지가 굉장히 좀 컸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아이들과의 어떤 교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다른 관점으로 보면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또 자녀를 가르친 것은 또 아니죠. 물론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지금은 뭐 인터넷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인강 또 수많은 교재 물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과외 이런 거는 있긴 있었지만 여건이 이제 많이 좀 다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원을 그냥 많이 보내고 과외를 또 보내고 등등 하지만 전공이 아니어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아이하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빠 엄마가 생각할 때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글귀다. 그러면 이제 인쇄해서 아이에게 주면서 아빠가 잔소리하는 대신에 이렇게 글자로 써왔어. 아들 이거 잘 참고해. 그것도 괜찮은 거고요. 이리저리 따져보면 정말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품 안으로 이렇게 안고 오게 되니까 아이의 일탈도 막을 수 있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중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는 거고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러니까 뭐 부모 자녀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돈은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할 수 없는 거 그거는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이하고 악수를 했다. 이건 뭐 돈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아들 아들만 믿어라든지 뭐 딸 사랑해라든지 또는 뭐 부부간에도 감사 또는 칭찬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 말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그야말로 고귀하고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치가 없다라기보다도 돈이 그냥 하기에는 쉬운데 그게 성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아들하고 교감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학원 수강, 음, 아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사실은 뭐 고등학생 같으면 학교에서 이제 평일에도 자율학습을 하고 토요일 오후에도 자율학습을 하죠. 겨울방학 때도 자율학습을 하고요. 그런데 이과를 이제 이과 학생이었다고 해도 수투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 투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학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겨울방학이었는데요. 학교에서는 토요일 오후 6시에 하교를 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이었기 때문에 6시가 되면 좀 껌껌하잖아요. 그런데 학원 수강은 몇 시에 하냐면 6시 40분에 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8시까지 하는 겁니다. 강의를. 뭐 8시나 8시 10분. 그러면 이 시간이 이제 40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밥을 먹고 학교에서 학원까지 가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이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하죠.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럼 학원 가니까 5시나 5시 반에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밥 먹고 학원 가고 그런 방법도 있죠. 근데 저는 교육 철학 자체가 학부모나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가장 그 공부하는데 좋은 방법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정말 서슴없이 1시간 1시간 강의를 학교에서 충분히 잘 들어라. 그것밖에 할 얘기 없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가 생기든지 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은 절대 빼먹지 않도록 정말 그걸 철칙으로 하고 아이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6시에 하교하면 일단 6시까지 학교에 있고 그 40분 동안에 밥 먹고 이제 그 학원까지 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40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학교에서 학원까지 가는데 적어도 한 20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밥을 해요. 밥을 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찬압에다가 그러니까 도시락이죠. 밥을 준비해서 이제 차에 싣고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40분에 끝나면 그야말로 이제 뭐 비상등을 켜고 아주 이제 느릿느릿 학원으로 갑니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저녁을 먹죠. 아무튼 뭐 다른 차들이 빵빵 걸어도 이제 뭐 소용없고 비상등을 켠 상태로 학원까지 천천히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이제 차 뒤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뭐 아무튼 뭐 2, 30분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뭐 35분에 학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 뭐 30분에서 한 30분 그 정도 시간에 가면서 저녁을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제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은 집에 가면 저는 또 그냥 운전해주는 아버지의 역할을 했고 덧붙여서 이제 제가 뭐 교사로서 어떤 그런 전공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6시 40분에서 8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아이를 이제 학원에다가 보내주고 다시 집으로 와서 학원 가려면은 또 왔다 갔다 차만 타는 꼴이 되니까 6시 40분에서 또 8시까지 학원 앞에서 기다려요. 주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주변에 카페가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 이렇게 되면 식당도 문을 닫고 뭐 카페 뭐 커피숍 거의 없었습니다. 뭐 차 안에서 있거나 뭐 그렇죠. 그렇게 때우고 이제 아이 데리고 집에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아이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아이에게 모든 거를 하라고 그냥 놔둔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이에게 모든 거를 맡기고 공부는 네가 하는 거지라고 부모님들이 그냥 뭐 학원 보내줬으니까 또는 뭐 과외 시켜줬으니까 그 상태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좀 성과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뭐 물론 그러니까 이런 적도 있었어요. 아까 수업 1시간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 아침에 등교할 때 이제 뭐 어디 뭐 감기다. 그러면 주사도 맞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이제 약속을 해요. 그러면 청소 시간에 잠깐 나오너라. 그러면 이제 청소 시간에 아이 엄마가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교문에 있어요. 그럼 이제 택시를 타고 바로 근처의 병원으로 가서 이제 뭐 오후 이제 그러니까 4시나 그 정도 되겠죠. 애들 청소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지금 바로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주사 한 대 좀 맞춰달라. 그러면 이제 진료를 받고 다시 택시를 태워서 교문으로 보내주죠. 왜냐면 조퇴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업 1시간 1시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아프다고 뭐 조퇴 맞고 집에 온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이 아프면. 그런데 이길 수 있으면 이겨내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보충 수업을 한다 그러면 또 그 수업을 이제 깨먹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끔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와 강의를 할 때 자녀와 강의할 때 첫날보다도 둘째 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날은 어제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라 질문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둘째 날은 어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 공부할 때 자, 어제 배운 거 복습해보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럼 이제 대답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답을 잘못하면 이제 뭐 욕이 나가고 욕이 나갈 수 있죠. 화나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는 이제 뭐 빈정거리는 투로 도대체 너는 어제 뭐 배운 것도 까먹냐 무슨 머리가 어떻게 생겼냐 또 뭐 뭔 생각을 하고 다니냐 별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러면 바로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지 않겠다. 아빠와 또는 엄마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첫째 날은 질문거리가 별로 없고 둘째 날, 셋째 날 갈수록 질문거리가 많이 있는데
질문했을 때 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대답하지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당연히 이제 화나죠. 물어볼 때 대답 못하면. 근데 제가 화날 때 했던 것이 첫 번째, 딸 얘기에 의하면 넥타이를 먼저 풀었대요. 내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바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정장. 이제 화가 나니까 넥타이를 풀었겠죠. 그 다음에 창을 봤대요. 창밖을 봤대요. 예, 또는 벽을 봤대요. 의자를 돌려가지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자, 다시 보자. 예,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시간에 만족도는 좀 떨어졌을지 몰라도 일단 화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강의를 이어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오늘 주제는 아빠가 아들을 가르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아들 가르칠 때하고 딸을 가르칠 때 느낌은 많이 달랐습니다. 예, 물론 아들과 강의한 거는 강의도 강의지만 부자간에 악수를 많이 했다는 것, 그리고 뭔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남자들 그런 세계 있잖아요. 야, 그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용돈 준 거. 그런 것도 아들하고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저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죠. 그리고 딸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나도 넥타이를 풀거나 창밖을 보거나 그랬대요. 제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네. 참고로 아들은 정묘년 신의 월 일과 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정신의 구조가 보이죠. 그러니까 연월 구조가 화금수목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나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잘했고요. 지금은 이제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질문했을 때 흡수를 잘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부모의 역할이 아이들 교육에 정말 중요하다. 그 점을 오늘 강의에서 강조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